현지 시간으로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나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인 프랑스가 유럽 주도의 평화 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데 뜻을 함께함에 따라 러시아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TD 코엔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임대를 대폭 축소하기로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AI 컴퓨팅을 구축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작년 4월 리창 총리와 FSD 출시를 논의했고 6월 바이두와 지도 서비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도미노 피자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이 가이던스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성적을 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은 0.4%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이 가이던스보다 못 미치는 수치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서 이 정규장에서는 1.4%대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이나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던 가운데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죠. 일단 마감 시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1% 넘게 내렸습니다. 19,309포인트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49%에서 약보합 수준이었고요. 다우존스가 소폭 상승하면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 국제 유가 살펴보겠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0.68% 상승하면서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죠. 2% 넘게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0.41%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4.4%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공급업체 비스트라 에너지가 4% 넘게 내렸습니다. G 번호바도 하락했는데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5% 이상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소 2곳의 민간 데이터 센터 운영자와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이 에너지주의 악재가 됐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거래 플랫폼이죠. 로빈후드는 SEC로부터 암호화폐 부분에 대한 조사 철회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밀린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1% 급증한 14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강력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4% 이상 올랐습니다. 또 세계 최대 스포츠웨어 제조업체인 나이키는 투자은행 제퍼리스가 투자 의견을 보류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또 목표 주가도 높이면서 주가가 5% 이상 뛰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죠. 팔란티어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90달러 선도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번 급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 국방 예산 삭감 계획입니다. 자, 이어서 M7 살펴보시죠. 네, 애플입니다. 0.63% 소폭 상승했습니다. 24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은 이날 개장에 앞서서 향후 4년간 미국에 총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1%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0.63% 수준이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3% 넘게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130달러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나오면서 1% 넘게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3% 하락이고요. 404달러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민간 데이터 센터와의 계약 해지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아마존닷컴은 1.79% 넘게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모습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입니다. 0.23% 약보합 수준이고요. 메타는 2% 넘게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도 살펴보겠습니다. 2% 넘게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330달러 선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첨단 주행보조 FSD 소프트웨어가 곧 출시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만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했었던 미국 투자자 로스거버가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 외신 소식도 전달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독일 연방선거에서 기독교 민주연합회와 그 자매정당이 함께 구성된 보수연합이 25.8%를 기록하면서 총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독일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종식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번에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은 20.8%를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했고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은 16.4%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메르츠는 선거 승리 이후에 그동안 보수연합이 긴밀히 협력했고 또 철저하게 준비했던 덕분이다라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향후 양당 연정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녹색당을 포함한 3당 연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거 결과는 독일 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독일 경제는 수출 중심 산업의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또한 독일의 유럽 내 역할,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도 새로운 정부가 직면할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사업부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로빈후드는 지난 금요일 SEC 집행국으로부터 조사가 종결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없을 것이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소식은 코인베이스 또한 SEC와의 법적 분쟁이 종료되었다고 발표된 지 3일 만에 전해졌습니다. 로빈후드는 주가가 해당 소식에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시장 전반의 조정 속에서 약 4% 하락했는데요. SEC는 지난해 5월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상장, 보관,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통지를 보냈으며 이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로빈후드는 지속적으로 SEC와 협력하면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려 했으며 증권법을 준수해왔고 증권 거래를 허용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EC의 이번 조치 철회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친암호화폐 정책을 약속한 바 있으며 과거 SEC가 시행했었던 강경한 집행 중심의 규제 방식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이 미국 내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텍사스에 인공지능 서버 공장을 신설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휴스턴에 위치되고요. 또 아이폰과 아이패드, 매경, AI 개인 비서인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25만 평방피트 규모로 2026년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는 향후 4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애플은 미국 전역에서 2만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규 인력은 R&D,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AI 및 머신러닝 분야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팀쿡 CEO는 미국 혁신의 미래를 낙관하며 5천억 달러 투자로 이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의 이번 발표는 팀 쿡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직후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플이 중국에서 대부분의 제품을 조립하는 것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애플의 미국 내 제조 확대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이달 초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요. 또 애플은 이번 투자 계획에 미국 내 협력 업체와의 협업, 애플 TV 플러스, 콘텐츠 제작, R&D 확대 등이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내 세금 기여도를 강조하면서 최근에 5년간 750억 달러 그리고 2024년도 한 해에만 190억 달러를 납부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스타벅스가 1,100명의 본사 직원을 정리해고하고 수백 명의 채용 공고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축은 매장 근무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브라이언 니콜 CEO는 내부 메시지를 통해 조직을 단순화하고 중복을 제거하며 더 작은 기민한 팀을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복잡성을 줄여 전략적 우선순위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구조조정은 스타벅스가 최근 4분기 동안 연속해서 매장 매출 감소를 겪으며 고객을 다시 매장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저가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니콜은 작년 CEO 취임 이후 서비스 속도 개선 등 운영 효율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기준 매장 외 근무 직원이 약 16,000명이며 이번 감축은 본사 직원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원두 로스팅과 제조, 물류 및 유통 부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싱가포르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1.2%로 집계되면서 2021년 이후 계속해서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월 수정 수치인 1.5%보다 둔화된 수치이며 로이터가 집계된 전문가 예상치인 2.15%를 크게 밑돕니다. 핵심 물가인 코어 CPI는 전년 대비 0.8% 상승해 12월 수정치인 1.7% 그리고 예상치인 1.5%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가 둔화는 모든 주요 소비재 부문에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결과라고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수요 둔화가 수입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싱가포르의 수입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번 물가 데이터는 2월 18일 발표된 2025년도 예산안 이후에 처음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정부는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로렌스 윙 싱가포르 총리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라며 싱가포르 국민들이 새로운 물가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금융통화청 MAS는 1월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경기 성장 둔화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MAS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5년도 CPI 상승률이 1.5에서 2.5%로 핵심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 좀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주었고 금요일 주말 마치고 들어왔던 이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다우만 아주 소폭 올랐고 나스닥과 S&P를 하락세 보였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쪽에서가 1%가 넘어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전반적으로 봤더니 이 차트의 모양이 똑같더라고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기간 조정, 짧은 조정.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제가 이런 표현 가끔 쓰는데 시장이 빠지면 이게 큰 조정이냐. 우리가 보통 조정이라고 할 때는 커렉션이라고 해서 고점 대비 침체가 동반할 때 네. 그걸 반영하는 조정은 고점 대비 한 20-30% 빠지면서 길게 흔들리는 게 조정이라고 하는데 연초에 지금 살짝 흔들리고 있는 건 뭐 내재된 변동성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따 자세한 말씀들 드리겠지만 매년 연초에 연초 이 계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종 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조금 냉각되면서 주식 시장도 살짝 흔들리는 그런 계절성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요새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 계속 저는 계절성을 말씀드리고 있고 거기에 너무 큰 불안 내지는 이건 주식시장의 어떤 기조가 바뀌거나 아주 뭐 정말 속된 표현으로 박살이 나거나 전혀 그런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뚝심 있게 드리고 있죠. 네, 이렇게 가장 먼저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인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오늘은 미국 투자 관점입니다. 단기와 중장기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연초에 있었던 계절적 특성으로 잠깐의 조정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올 들어서 미국 주식 시장 대비했을 때 이에 해외 주식 시장이 조금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 기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초 계절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첫 페이지를 띄워주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23년부터만 보면 2023년과 2024년도에 제가 이렇게 주가 흐름을 S&P 500을 쭉 그려온 그래프가 지금 띄워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빨강색 동그라미를 싸놓은 부분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1, 4분기 한 2월부터 3월 정도까지가 저 빨강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2023년도 그래프고요. 2024년도 그래프 같은 경우를 보면 저 가을 정도 한번 보시면 이 군청색 그래프가 한 번씩 쑥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계절성이 있다는 거죠. 참고로 좀 복기해 보면 2023년 제가 써드렸지만 2023년도는 실리콘밸리 지방은행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매년 3월에는 개인소득세 납부 기간이 겹칩니다. 그리고 가을에 9월 달에 항상 빠지는 패턴을 보이는 거는 그때는 또 법인세 납부 기간이 겹쳐요. 또 유대인들의 신년제라고 해서 로시아시아나라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탄탄하고 이제까지 꾸준하게 올랐던 미국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절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계절성이 지금 보시는 대로 2023년 한 2월부터 3월까지 한 2달 거쳐서 거의 10%가 빠져요. 재작년에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항상 그 이상 올라왔어요.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건 경기 펀더멘털이 얼마나 탄탄하고 꾸준하게 가느냐인데 저는 올해도 큰 변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연초에 이제 그 소매 판매 지난주가 발표됐죠. 소매 판매라든가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이 냉각이 되는 걸 보이고 물가 기대 심리도 갑자기 뜨는 걸로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이거 막 아우성이라는 거죠. 반면에 또 해외 시장 작년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꼭 띄워주십시오. 말씀 나온 김에 이거 보시면 S&P 500 코스피 홍콩 항생지수 유로스탁스를 보시면 연초 들어서 S&P 500을 뺀 나머지 코스피 포함해서 세 개의 주가 지수가 조금 탄력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정말 미국 시장이 안 좋고 다른 시장만 차별화되고 디커플링이 되는 신호라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말았어야죠. S&P 미국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지켰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4-5번째 강조드리지만 이건 계절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참고로 코스피 파란색만 보자면 올해 들어 한 10% 올랐단 말이죠. 금요일 빠졌고 오늘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 올랐겠네요. 파란색에 2024년부터만 놓고 보면 코스피가 굉장히 한 10% 오래 올랐지만 작년 초부터만 놓고 보면 거의 똔똔 수준으로 회복한 겁니다. 지금. S&P 500의 흐름을 한번 쭉 보여주시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 견조한 흐름의 트렌드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의 차트를 띄워놓고 보니까 진짜 연초에는 이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서 잠깐의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이후로 갈수록 이 연말로 갈수록은 점점 더 상승하는 추세 그대로 좀 짙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적 조정에 크게 흔들리지 않은 투자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미국 증시의 투자 전략을 분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배경과 실제로 미국 주식 업종별로 살펴본다면 어떤 게 또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이제 소수 집중된 소위 그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M7 빅테크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고 지난 한 몇 년간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으셨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라는 항상 바뀌고 가격 부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도 역시 이 가격 가지고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가격 부담은 있는 것이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난 2년 동안 엔비디아가 거의 650%가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650%죠. 실제로 복리 효과까지 하면 거의 700% 이상 올랐다는 얘기예요. 가격 부담 당연히 있을 거고 중요한 건 2023년 2, 4분기 때부터 이 소위 M7의 분기별 EPS 성장률이 엔비디아만 해도 그때 400%, 600%까지 분기의 EPS 성장이 600% 가까이 갔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분기로 갈수록 계속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지난 3분기에 10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해요. 그래서 26일 날 내일 모레인가요?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익 성장세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탄력을
그동안에 많이 반영해서 받았던 게 이제 좀 감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이제 투자 전략을 수립하면서 안내를 그렇게 드렸는데 과연 21일까지입니다. 어제껏 반영 안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 각 S&P 500의 업종별로 상승률을 파란색이 최근 일주일 상승률이고 그 자주색이 연초 이후의 상승률이란 말이에요. 뭐 주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조금 부진하니까. 그런데 연초 이후에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주식시장이 막 많이 흔들릴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이라든가 에너지, 유틸리티, 소재, 헬스케어, 부동산 이런 아이들이 적게는 한 3%대 후반부터 많게는 6% 중반까지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2년 동안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빅테크나 그 M7이 속해 있는 이쪽 테크하고 통신 서비스만 거의 나홀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였다면 지금 올해 들어서는 보시면 다른 업종들, 기타 업종들이 탄력적인 상승을 보인다. 다행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투자 전략의 키워드는 이 그 한두 개 종목, 유명한 종목들 이렇게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업종 분산이라든가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산군 예를 들면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뭐 통화, 이분 통화 이런 자산군에 분산하는 투자 전략이 유망할 거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회사는 뭐 늘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장을 하락하는 것도 방어하는 것이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보다 두세 배 수익률을 추구하다 보면 또 그만큼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 항상 그렇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적어도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조금 다른 업종들 예를 들면 트럼프 트레이드의 아주 키워드가 저는 유틸리티나 산업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지금 올 들어서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재 같은 경우는 중소형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인 수치는 올 들어 2.16%밖에 안 뜬 거로 나오지만 뭐 저는 올 연중 내내 이 산업재 분야가 그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해만 보더라도 이 M7 위주로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3대 지수를 봤을 때도 이 나스닥이 좀 다우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숫자로 살펴봤더니 전반적인 업종별 상승 흐름 고르게 분산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뭐 빅테크라던가 뭐 M7 종목 필수 몇 개 종목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또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최근에 참 지표들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기대 물가 상승, 소매 판매 이렇게 굉장히 뭐 지표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제가 어제 오프닝 멘트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사실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대표님께서는 뭐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하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흔들리는 게 뭐 지표 때문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몇 가지를 같이 연달아 설명을 드리죠.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띄워주셨네요. 1970년대부터 쭉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경제 거의 한 반백년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1980년도에 1970년도 초중반에 중동발 오일 쇼크 두 번 딱 맞고 나서 물가가 그때 물가가 지금 헤드라인 CPI가 노란색이니까 한번 보시죠. 1980년도에 물가가 거의 15% 20%까지 치솟습니다. 그때 2022년하고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거의 20%까지 올렸어요. 정책 금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를 죽이자고 올린 겁니다. 그때 딱 한번 물가 뜨면서 경기 침체 동반하고 사실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스태그네이션이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때 딱 한 차례 있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스태그플레이션 없었습니다. 물론 물가가 지금 뜰 것처럼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그리고 뭐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뭐 주택 시장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하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하고 패턴이 좀 비슷한가 해서 우려감을 우리가 걱정하고 하는 건 좋죠. 그런데 미국 경제 30조짜리 GDP 경제 규모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수만 가지가 믹스가 돼서 굴러가는 거란 말이죠.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정부 정책 부분에서 이 경제를 계속 떠받치기 위한 조치가
그래서 제가 제목도 우리 이 단기와 중장기로 아까 우리가 제목을 삼았었잖아요. 네. 단기적인 움직임 때문에 이 투자 전략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저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기적인 주식이 시장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장기적인 경제 어떤 펀더멘털을 떠받쳐주는 정책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알토란 같은 정책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실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경기 침체가 올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네. 네, 실제로 지금 그래프를 가지고 나와서 봤더니 이 미국 경제 50년간의 차트상에서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1980년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정도 됐네요. 그 전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뭐 직면에 있다, 그 우려감이 굉장히 짙다라는 말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정확한 지표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가장 훌륭한 선택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방금 전에도 좀 펀더멘털을 중시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최근에는 뭐 관세, 사실 이 키워드를 너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렇게 관세도 불구하고 미국 정책 분야의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네, 그렇죠. 뭐 연준이나 재무부 등이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정책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아까 그 중요한 질문 여러 개 해주셨는데 네. 그 스태그플레이션 말씀드리느라고 굉장히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못해서 네네. 간단히 좀 연초 이후에 경기 부진이란 말이 지금 거의 도배가 네. 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프트 데이터가 있고 하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소프트 데이터가 대표적인 게 미시간 기대 심리지수, 뭐 네. 물가 심리, 이거 완전히 심리지수란 말이죠. 전화해서 대표적으로 그 ISM PMI 지표가 그런 지표입니다. 소프트 데이터라고 할 때는 실제 경기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데이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하드 데이터라고 한다면 저희가 맹신하는 하드 데이터인데 이 PMI라든가 미시간 소비자 기대 심리지수라든가 기대 물가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소프트 데이터라고 해서 전화해가지고 그 전기 대비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똑같나요? 영어로 하면 better off, worse off, same이냐 이렇게 답을 하는 걸 가지고 가중평균의 스코어링을 매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실제 흐름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처럼 펀더멘털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봅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 데이터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 그것도 시즈널리티, 연초 효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투심을 가지고 막 흔들리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꼭 제가 강조를 한번 드리고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FMC 통화정책 수장 아니겠습니까? 아주 폭발력은 없었지만 은근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한글로 써놨는데 이때가 지금 1월 하순 때니까 1월 CPI 막 뜨고 하면서 그럴 바 직전이거든요. PCE가 중요하다. CPI가 중요한 게 아니라 PCE가 중요하고 앞으로 나올 PCE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은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초 계절 효과 때문에 최근에 나온 물가지표 해석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요? FMC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FMC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반박하고 잘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FMC가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기관이고요. 그 정책기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말의 공통점은 제가 지금 몇 번째 강조드리고 있는 계절성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FMC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적어도 믿어야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살짝 지금 타이트해지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그 FMC가 매달 작년 6월까지는 매달 600억 달러씩 양적 긴축,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정치를 하고 있다가 작년 6월 이후로 매달 250억 달러로 줄여서 지금 그나마 조금 적은 금액을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지금 살짝 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간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양적 긴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이제 감속이 적절할 수 있다는 말을 FMC 수장 자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미국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게 그 이후에 스캇 베센트가 2월 20일 날 나와서 블룸버그에서 그저께인가로 기억합니다. 지난주죠.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지만 쭉 보시면 10년물 장기물 국채 금리를 우리가 조절을 해서 잡을 건데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현재 페드가 지금 QT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양적 긴축 스케줄하고 겹치지 않는 한에서 나중에 채권 듀레이션을 좀 조절하면서 10년물을 잡을 거다. 이제 이게 주안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페드가 대차 대조표 감축 이게 지금 양적 긴축이라는 얘기입니다. QT 이거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살짝 던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금융정책의 수장인 FMC에서도 양적 긴축을 이제 줄일 거다라는 사인을 주고 경제 수장이잖아요. 스카페센트가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분이에요. 그분도 양적 긴축을 중단할 수 있다는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동성 부분만 보자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수장 두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자세한 얘기지만 뭐 5월이든 6월이든 곧 양적 긴축 중단하거나 대폭 조정할 겁니다. 축소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는 훈풍이 당연히 불겠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 연달아서 좀 보시죠. 중요하니까 이거 조금 어려운 그래프긴 한데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양적 긴축 시중 유동성이 조절되고 있다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색깔별로 미국 정부 중앙은행과 재무부에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창구들이 몇 개가 이렇게 쭉 있어요. 뭐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TGA라든가 영래포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유동성 저 빨간색 프락스를 보시면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양적 긴축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정부에서는 상당히 그 시장 친시장적인 금융 환경도 떠받쳐 줄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정책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로 보지 말고 중장기로 접근하자는 말씀 제가 일관되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일단 FOMC 의사록을 실질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왜 우려를 했을까 좀 명쾌한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양적 긴축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외에도 미국의 정책 측면에서 중장기 관점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네. 이제까지는 우리가 방금 중앙은행 네. 페드하고 그 경제수장이 유동성 관련한 이 그 금융 쪽 유동성 관련한 정책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그럼 실제 이제 경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실물 경기에 정부가 어떻게 지출을 해주고 있고 지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채권 기간 프리미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10년물 금리는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재무부에서 데일리로 매일매일 그 홈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정부 어카운트 아까 왜 그 TGA라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제너럴 어카운트에서 시중의 유동성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 어카운트 계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정에서 정부 지출을 실제로 얼마 하나 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발표를 합니다. 옆에 표는 그냥 좀 영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옆에 오른쪽 그래프가 조금 짙은 색, 곤색 그래프가 작년에 같은 기간 동안 지금 한 일수로 한 40일 정도 지났죠. 40일 동안 같은 기간 동안 작년에 정부 지출을 했던 패턴이고 이 수치 규모고 약간 녹색 그래프가 올해의 수치 규모입니다. 그런데 Cumulative YTD라고 해서 정부 그 지출 현황이 지금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좀 더 늘어나고 높은 패턴을 보이죠. 녹색이.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막 시장 전 세계를 흔들고 있고 막 이런데 뭔가 막 긴축을 하고 있고 막 타이트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실제 정부 지출이 작년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 산업 활동이라든가 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늘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정책들이 잘 아시겠지만 데일리로 소식을 그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면 좋겠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죠. 한 달, 두 달, 뭐 한 분기, 두 분기 이렇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인텔을 뭐 TSMC가 인수를 하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봐야죠. 2022년도에 반도체법이 입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인프라스트럭처 앤 잡스 액트라고 해서 IIJ 입법, 인프라법이 또 입법이 됐단 말이에요. 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반도체법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 현황입니다. 지금 클러스터라고 하면 이 대형 산업단지들이잖아요. 미국 전역에 지금 이 반도체 클러스터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세계 클러스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반도체 지금 보시는 반도체 생산 벨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전기차 배터리 벨트, 신재생 에너지 벨트 이런 벨트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실업률이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이 최근에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방송 출연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각 회사들 아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투자 줄인다고 해서 흔들리긴 했지만 반면에 애플은 또 투자 소식 내고 트럼프가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경제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 움직이지만 이 주식 시장이 결국 수렴하고 반영하는 거는 경기 펀더멘털의 흐름이란 말이죠. 경기 펀더멘털의 흐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유동성 측면이라든가 거기에 화답하는 민간 부분의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 그림이 눈에 보여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흔들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포트폴리오 손실이 좀 있긴 합니다. 뚝심 있게.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단기적인 조정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차트로 봤다시피 앞으로 계속해서 잘 갈 거니까 조금 더 뚝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67%, 이더리움은 무려 5%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리플은 6%나 계속해서 하방 압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슈부터 짚어보시죠. 비트코인이 98,000달러의 1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면서 95,000달러 지지선에 근접했습니다. 거래량이 저조해서 추가 조정과 횡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지지선 테스트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더블탑 패턴이 형성될 경우 하락세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시장 심리 악화를 반영해 활성 주소 및 거래량 감소가 2017년, 2021년 강세장 정점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 강세를 보이던 시장이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무역 긴장으로 인해 관망세로 전환된 점도 투자 심리 위축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향후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지지선에서 반등할지 추가 조정을 거칠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거나 새로운 상승 촉매가 등장하게 된다면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지속된다면 장기 횡보 국면에도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테스트넷 홀레스키에서 팩트라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검증인 보상 구조 개편, 계정 추상화, 레이어2 확장성 강화를 포함하게 되며 또 향후 메인넷 적용을 위한 최종 점검 단계입니다. 3월 5일 세폴리아 테스트넷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며 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메인넷 도입을 위한 최종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테스트넷 배포는 향후 메인넷 적용을 앞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리플입니다. XRP 커뮤니티 회원 그리고 IF가 리플의 XRP 공급량의 25%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2014년도에 작성된 오래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XRP 토크노믹스와는 관련이 없다고 더 크립토 베이직에 밝혔는데요. 리플은 2017년 XRP 에스트로 시스템을 도입해 공급량을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한 XRP는 전체의 38%인 380억 개로 감소했습니다. 해당 논란은 XRP 커뮤니티 내에서 리플의 공급량과 중앙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끈 8개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가 10% 넘게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하루 평균 7.5% 하락하면서 3개월 내 최저치인 155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이는 시장 약세와 대량 락업 해제로 인한 매도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전문가들은 1,120만 개 이상의 솔라나가 추가 유통될 예정이며 매도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저가 매집을 유지 중이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어서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9%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324원 수준이고요. 도지코인이 24시간 동안 6% 넘게 하락하면서 0.26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밈코인 시장의 신뢰 하락과 북한 해커 조직 연루설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죠. 최근 밈코인 시장에서 다수의 러그풀 사기가 발생하고 있고 또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연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고 이탈하면서 시바이누 그리고 페페 등도 동반 하락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수요 악화를 시사하고 있고 또 기술적인 분석상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 0.267달러 지지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에이다도 살펴보겠습니다. 7.79%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이다, 즉 카르다노 가격이 12주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0.7386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32%나 낮은 수치인데요. 온체인 데이터와 기술적인 분석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덱스 거래량과 일일 활성 주소 수가 각각 91%, 77% 감소하며 네트워크 활동이 크게 위축됐고요. 예치 자산도 급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약세 깃발 패턴이 형성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이다의 반등을 위해선 거래량 증가와 지속적인 상승 돌파가 필요합니다. 자, 체인링크도 9.21% 급락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익코인 11% 넘게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발란체도 8% 넘는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루멘 6.72% 그리고 시바이누도 8.33%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시장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바이누 가격이 2024년 이후 처음으로 0.00015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요 지지선은 0.000012달러이며 시장 약세와 고래 투자자들의 관심 감소가 가격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RSI가 과매도 구간에 머물면서 거래량이 낮아서 매수세 부족이 확인되고 있죠. 시바이누과 그리고 시바리움 스테이킹을 통한 반등 거래 기대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나 상승 모멘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매수세가 유입될 경우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나스닥이 헤데라 현물 ETF 승인을 위해서 SEC에 19B-4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신청은 카나리 캐피털이 주도하면서 승인될 경우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헤데라 네트워크에 투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헤데라 라이트코인이 현존 알트코인 ETF 후보 중 가장 유력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카나리 캐피털이 헤데라 신탁을 출시하고 11월 ETF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것과 연계되면서 이번 신청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해당 소식으로 헤데라 가격은 5% 상승했으며 과거 S-1 서류 제출 당시 20% 급등한 바 있습니다. 카나리 캐피털은 헤데라 외에도 라이트코인, XRP, 솔라나 ETF 승인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관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 접근성을 높여 시장 제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EC의 공식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승인될 경우 암호화폐 ETF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준비한 코인 소식 여기까지 전달드립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유니티입니다. 네, 일단 유니티 하면은 다소 생소하다라고 느끼실 분도 있는데 이 마크를 보면은 많이 봤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어떤 기업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게임 엔진이라던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주력 제품으로는 유니티의 게임 엔진 그리고 2D, 3D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자면은 모바일이라던가 PC, 콘솔 그리고 VR까지 다양하게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고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게임을 개발할 수도 있고 영화라던가 애니메이션 혹은 건축과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자면 이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초과를 했고요. 조정 EBITDA 마찬가지로 가이던스 상단 대비했을 때 26%나 초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크리에이트 부분 그리고 그로우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리에이트 부분 같은 경우에도 YOY 대비했을 때, QOQ 대비했을 때 모두 다 성장세를 이뤘고요. 마찬가지로 그로우 부분도 YOY 대비했을 때, QOQ 대비했을 때 모두 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4.05에서 4.15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조정 EBITDA입니다.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광고 모델 변경 과정에서 이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크리에이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살펴보자면 런타임이 폐지가 됐고 유니티 6의 효과 덕분에 YOY 대비했을 때 그리고 QOQ 대비했을 때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유니티 6와 런타임 폐지로 인해서 커뮤니티와의 관계 개선 효과가 지속됐다. 한마디로 사용자들과의 관계가 다시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게임과 콘텐츠 제작 관련된 사업 부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유니티 6 같은 경우에는 이 최신 버전의 게임과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엔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 갱신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구독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15% 정도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의 사용자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신규 사용자도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활성 고객의 38%가 유니티 6를 도입했습니다. 이 새로운 개발 엔진을 도입을 했다라는 건데 역대 가장 빠른 업데이트 적용 속도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이 런타임 부분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런타임이 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로 만든 게임이라던가 앱이 실행이 될 때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유니티 엔진에서 만든 컨텐츠를 실제 작동하게 해주는 핵심 프로그램인데 이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시금 사용자들의 이 심리가 좀 좋게 바뀌면서 이 유니티 6 그 런타임 폐지로 크리에이트 부분이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9월에 발표했던 가격 인상이 2025년 올해부터 프로와 엔터프라이즈 고객에게 조금 더 점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체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다소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게임 외의 부분에서도 매출이 YOY 대비했을 때 무려 50%나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봤더니 자동차라던가 리테일 쪽으로도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도 성장을 보여주게 된다면 당연히 올해에도 높은 성장세를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와 엔터프라이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이 유니티 사용자를 위한 유료 요금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로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은 견고하고 이제는 위를 봐야 할 때라고 합니다. 일단 유니티의 광고 사업 부분을 그로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지 그동안 이 부분이 있어서 투자자들의 핵심 관심사였습니다. AR 기반으로 했을 때 신규 광고 플랫폼 유니티 벡터가 예상보다 빨리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분기 실적 전망은 벡터의 전환 과정의 영향으로 기대보다는 조금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 사업의 진전 기대감으로 주가가 30%, 이때 차트가 30% 올라간 차트입니다. 30%나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분기 말부터는 기존 광고 네트워크를 벡터로 전환할 수가 있다. 전환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말까지 1차적으로 통합을 좀 완료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부터 벡터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고 효과가 입증되는 게 가장 더 중요할 것으로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아이언 소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이 개발자들이 앱에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50억 명 규모의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인데 그래서 광고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모바일 광고 시장이 부진했고 아이언서스의 통합 문제라던가 구조조정으로 주가가 역사적 저점 PSR 6.5배 정도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벡터 출시가 이 광고 사업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증권사에서도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유니티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된다라고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